일본과 미국과 이 주요 EU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토 정상회의까지 불참한다? 이건 스스로가 난 이제부터 미국, 유럽, 일본, 뭐 호주 여기와 발을 맞추지 않고 북중러의 길로 가겠다. 왜 G7에서 이재명이 왕따 될 수밖에 없었냐? 지금 이번 G7의 목표는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거였어요. 중국이 무역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하는 게 나토인데 지금 뭐 이재명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오히려 이란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중러 말 듣고 참석을 안 하니까. 제가 또 약간 또 황당하기도 한 게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 대선 과정에서 방송한 걸 가지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발됐다 이런 뉴스가 경찰 소식이 딱 들려오고 그러니까 야 이제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고발 내용은 뭐 코나아이 관련 방송 같아서 뭐 그런 거더라고요. 좀 저만 고발한 줄 알았더니 코나아이 관련 방송한 유튜버들을 대거 1월 달에 고발한 그런 내용이라서 뭐 별로 크게 걱정되는 내용도 아니고 또 제 방송하고 별 관계도 없는 내용인데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고발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와장창 끼어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지난 3년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힘들면 힘들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렇게 정권 시작하자마자 두들겨 맞고 시작하니까 뭐 기분도 안 좋고 좀 꿀꿀하고 그래서 좀 쉬자. 방송 아예 좀 쉬어가자. 좀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성원해 주신다는 게 또 제가 방송 안 하니까 볼 게 없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 같은 시사 유튜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이 되니까 더 뉴스 논평하기는 쉬워요. 이재명 하는 게 하도 황당한 일을 계속하니까 지금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같은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 이걸 회피하는 지금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미국이나 EU와 발을 맞춰서 나토와 발을 맞춰서 함께 협력을 해도 지금 모자랄 입장인데 나토 회의에 안 불러줘도 쫓아가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4년째 불려졌던 그 윤 대통령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나토 회의부터 참석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인도가 4년 연속 초청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이 나토가 아니라 사실상 이 러시아, 중국을 둘러싸는 태평양과 북대서양을 감싸는 전체 동맹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하에 지금 우리를 초청하는 거지 나토에 꼽사리 껴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전혀 국제 정세상 나토 회의에 나토를 확대해서 집단안보 체제를 제대로 가져가자. 유엔 체제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유엔 체제는 거부권과 중국, 러시아 여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되는 형태의 집단안보 체제를 구상하자. 이게 아주 오래된 외교가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고 그 오래된 수건 사업을 실천하는 과정이 한국, 일본, 호주, 인도를 나토에 초청해서 사실상 정식 멤버로 하고 나토의 이름도 바꾸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건데 거기에 일본, 호주, 인도는 참석을 하는데 우리만 쓱 빠진다? 이건 지금 한국이 왕따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북중러가 한국을 잘했다 그러면서 해주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교가에서는 탄핵한 이유가 1차 탄핵할 때 북중러를 경시했다. 일본만 중시했다. 뭐 이런 기이한 외교를 펼쳤다. 뭐 이거를 사유로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일본과 미국과 이 주요 EU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토 정상회의까지 불참한다? 이건 스스로가 난 이제부터 미국, 유럽과 발을 맞추지 않고 미국, 유럽, 일본, 뭐 호주 여기와 발을 맞추지 않고 북중러의 길로 가겠다. 이란과 시리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에 발을 맞추겠다. 이거 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토 불참 자체부터 사실 뭐 본인 입장에서야 이재명 본인 입장에서야 뭐 기분이야 나쁘겠죠. 지난주에 갔다가 기껏 뭐 G7에
그것도 뭐 G7 당사자는 아니지만 또 윤 대통령의 성과죠. G7의 사실상 G9으로 하겠다. 이렇게 G8이나 G9 대접을 해주니까 G7에 우리가 옵서버급이 아니라 사실상의 멤버급으로 참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가서 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 뭐 여러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셨죠. 그리고 뭐 트럼프는 만나지도 못하고 트럼프는 그냥 바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나토 가면 더 찬밥 신세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G7은 그래도 G7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G7이 70년대 초반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당시 전 세계 경제의 60%가 G7이 기여를 하고 막 끌고 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30%대로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좀 늘리기 위해서 G20이니 뭐니 이런 걸 만들었지만 그래도 G7의 영향력은 남다르죠. OECD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게 G7에 들어갔다는 건 진짜 그야말로 막강한 선진국이다. OECD는 전 세계 국가 200개 중에 40개,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지만 G7은 전혀 다르죠. 200개 국가 중에 상위 3.5% 안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야말로 이 대우를 받는 건데 그 G7 회의니까 그래도 참석을 했지만 나토는 지금 가입 국가가 30개가 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저렇게 박대받으면 개망신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다자회담 괜히 가가지고 망신당하는 모습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위성락이나 김현종이 판단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괜히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만나는 건 지금 더 멀어졌는데 트럼프는 사실은 이번 나토회의 이틀이기 때문에 이날 중에서 시간을 내서 뭐 이틀인데 뭐 하루 들어가고 하루 빠지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번 나토회의는 트럼프 때문에 회의를 확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회의 긴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뭐 2시간 반으로 확 줄였다는 거니까 그 가면 트럼프를 만날 텐데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특별히 일본, 인도, 호주, 한국 요 4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시간을 배정해 놓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걸 참석 안 한다? 그러면 더더욱이 네. 그런 식으로 양자회담 아니면 안 하겠다. 뭐라고 하면 외교에 있어서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어떤 행정 업무가 아니라 외교 안보가 업무에 굉장히 많은 분야를 차지한다. 이게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1년에 뭐 50일, 100일씩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특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한민국 정치의 80%는 외교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의 80%는 외교다. 이건 뭐 물론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주로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대선이나 모든 걸 보면 국제정세와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어느 진영에 서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이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했다? 글쎄요. 뭐 진짜 선택한 건지 아닌지 뭐 믿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뭐 당선이 됐으니까 인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G7 가가지고 이시바 총리하고 면담을 성사시켜서 가지고 면담하는 사진도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시바 총리의 표정 하나하나 뭐 인사하는 모습 하나하나 얼굴 각도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되는 게 이시바의 표정이 너무나 정말 그 이시바가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드러내는 그런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표정이 볼만했다. 이시바는 원래 표정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찍었을 때의 사진과 이재명과 찍었을 때의 사진 악수하는 내내 전혀 웃지 않고 있어요. 그 원래 안 웃냐? 트럼프하고 할 때 표정 보세요. 저게 외교입니다. 저게 외교예요. 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회담하는 내내 저랬다. 이 트럼프의 폭격,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전 세계가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가장 관심사는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핵시설을 제대로 만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결국 이게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동의 전쟁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기름 때문이잖아요. 결국 기름 때문인데 이 기름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의 80%가 이 중동, 두바이, 보통 이제 두바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거대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텍사스, 그러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WTI라고 해서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미국산 기름의 가격이죠. 그리고 브렌트유라고 불리는 북해 유전. 영국과 노르웨이가 같이 개발한 유전이 이제 유럽에 있는데 이 북해 유전은 이제 주로 유럽에서 소비를 하죠. 그런데 이 북해 유전의 가격, 브렌트유의 가격, 그리고 이제 중동의 기름 가격을 의미하는 게 이제 두바이 기름 가격인데 두바이유인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 두바이유 가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세계 유가가 영향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공습을 받고 나니까 이란 하메네이 정권에서 뭘 의결했냐?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지금 그렇게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이것 때문에 130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기름들이 어디서 오느냐? 사우디와 이란과 뭐 이런 데서 주로 오는 건데, 사우디, 이란, 이라크 뭐 이쪽에 이제 중동유들이 오는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유전들이나, 쿠웨이트, 이라크의 핵심 유전, 그리고 이란의 핵심 유전, 아랍에미리트 핵심 유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저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맞은편 UAE와 되고 있는 곳인데 100km가 채 안 되죠.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은 곳이 100km가 채 안 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기름, 쿠웨이트에서 생산되는 기름들이 전부 유조선을 타고 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유가 사실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동에 있는 기름이 대부분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름이나 북해의 기름들은 생산하자마자 소비지와의 거리가 북해 기름이 제일 가깝죠. 주로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에서 주로 소비가 되는데 이 소비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서 생산이 돼가지고 바로 소비하고 텍사스 기름들도 텍사스유부터 벌써 미국에서 다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생산지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중동은 생산하는 곳부터 주된 소비지가 동북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국이 80%가 한국, 일본, 중국이 소비하는 기름의 80%가 중동에서 생산되는 기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UAE가 생산하는 기름들이 수출 라인이 봉쇄되는 거죠. 수출 라인이 봉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전체적으로 2%가 상승을 했고 이 미국은 사실 뭐 지금 이미 이제 다양한 기름 생산 방법을 만들어낸 이후로 기름 수출국이 됐죠. 기름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중동 정세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예전 같으면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름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기름으로 미국 내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고 오히려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라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 한국한테 요구했던 게 알래스카의 천연가스와 기름을 개발해서 그걸 앵커리지로 가져와서 앵커리지에서 일본과 한국의 천연가스와 기름을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 지금도 텍사스의 셰일 오일을 대거 생산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미국 내 수요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알래스카의 천연가스와 기름까지 생산을 하면 미국 내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어디나 수출할 라인이 필요한데 알래스카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일본과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수입선이 막혀야 알래스카 오일을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걸 예상하고 이란을 때린 겁니다. 결국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이란의 핵시설 파괴하면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가장 답답한 건 사우디하고 쿠웨이트고 쿠웨이트 UAE고 가장 수혜를 입는 건 미국의 천연가스와 오일 생산업자들이에요. 과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겠느냐. 한국과 일본 중국인데
중국이 타격이 크죠. 중국이 지금 이 봉쇄를 해서 유가까지 올라가면 중국 경제가 과연 이걸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 거는, 폭격한 거는 단순히 이란의 핵무기가 보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정말 초등 수준의 이해고요. 이란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초등 수준의 이해인 거고, 정말 다양한 노림수가 있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침공했다.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 이란한테 핵시설 포기해라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타격에 대해서 명분도 생기고, 지금 말씀드린 그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어디겠느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죠. 근데 한국과 일본은 대신 미국이 천연가스와 기름을 공급해주면 그걸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천연가스와 기름을 공급을 해주겠느냐? 우리도 안 남는다. 미국이 이렇게 잉여 생산량이 많기는 하지만 중국한테 공급할 정도로 되진 않아요. 한국과 일본한테는 맘먹고 공급하면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중국이 소비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될 수밖에 없어서 중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로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이 비틀비틀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이 이란 핵시설 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 정권을 교체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란 정권을 어떻게 교체하겠어요? 이란 사람들이 교체하는 거지 폭격 몇 번 한다고 해서 교체가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전쟁을 감행한 이유는 결국 그 배후에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처음에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일 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막 벌이려고 하는 때 트럼프의 행동을 미치광이다. 이렇게 규정한 언론들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조중동도 트럼프 행동을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 보면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미국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과 유튜버들은 시진핑이 이미 실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공식적인 언론들은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 공식적인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에포크 타임즈나 대만의 언론들이나 기타 좀 여기저기 정보원들이 있는 데서는 시진핑의 실각을 유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펼쳐질 사중전에서 공식화될 것이다. 시진핑의 실각이 공식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험한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중국 경제가 그래서 이제 택한 방법이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초창기 80년대 90년대 했던 산업들을 완전히 버리고, 섬유나 가발이나 무슨 신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버리고 이 고도화된 산업으로 완전히 옮겨와 가지고 이쪽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옮겨왔으면 옛날에 했던 싸구려 물건들, 이런 거를 알리테무에서 팔고 있는 그런 싸구려 물건들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던지고 이쪽으로 몰빵을 하고 옮겨와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옮겨오질 않고 옛날에 했던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 국가들, 더 후진 국가들한테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인력 인건비 훨씬 싼 인도나 이쪽으로 과감하게 넘겨줬어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이거부터 이것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그걸 전부 덤핑을 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관세로 이걸 철저히 막고 있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알리테무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이유도 처음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잘못된 거다라고 했다가 지금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국의 이 대응 방법이 완전히 전 세계 무역 질서를, WTO가 정해놓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위반하는,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조금과 덤핑,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걸 보조금과 덤핑을 특정 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보조금과 덤핑을 하고 있다. 이걸로 무역 질서가 완전 교란되고 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전부 중국의 무역 방식 때문에 엉망이 됐다.
안 되겠다. 그래서 EU, G7 모두 다 중국을 전 세계 무역 질서의 적으로 규정해서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적대시하는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요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번 G7에서 뭐가 다뤄졌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 이번 G7에서 왜 G7에서 이재명이 왕따 될 수밖에 없었냐? 지금 이번 G7의 목표는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거였어요. 중국이 무역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관세든 뭐든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이재명은 가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 얼굴 비추는데 사람들이 다들 바보 취급해. 왜냐? 이재명이 중국하고 친하다는 거를 너무나 다들 알아. 나토 정상회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하는 게 나토인데 지금 뭐 이재명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오히려 이란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중러는 나토 참석을 비판해 오니까 북중러 말 듣고 참석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가 중국을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북한 이런 진영을 상대로 지금 진영과 진영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냥 전쟁 단순한 냉전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벌어졌잖아요. 중국이 지금 이제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만과의 전쟁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중국군 내부에서 이걸 굉장히 불신한다는 거예요. 중국 군이 먼저 우리가 대만을 침공하면 반드시 며칠 내에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다 타개가 다 극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모르는데 중국군 내부, 특히 장유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군벌 세력들은 양안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중국군의 이 중국 해군이나 중국 해병대나 뭐 이런 쪽의 로켓군이나 뭐 이런 데의 능력이 과연 대만을 공격해서 제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대만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중국을 공격했을 때 중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리고 있는데 완벽한 타격을 입어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대만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만 침공한다? 지대지 미사일 이용해서 제일 먼저 산사댐부터 때려버리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산사댐 때려가지고 산사댐이 무너지면 삼엽댐이죠. 삼엽댐 산사댐. 그 댐이 무너지면 양쯔강 주변으로 있는 도시들이 전부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의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베이징에 지대지 미사일 때려가지고 베이징 경제, 상하이에 지대지 미사일 때려서 상하이 경제 무너지면 중국이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선전에 있는 기술 회사들의 미사일 때려가지고 선전 작살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는 것처럼 대만이 이스라엘보다 경제력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대만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우디, 뭐 우리나라 그런 비슷하게 대만도 미국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데 대만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했습니다. 대만이 전투기 수입을 하려다가 F-16선에서 멈추고 F-35까지는 안 들여왔어요. 왜냐면 F-35 너무 비싼데 효과가 없어. F-35를 띄워가지고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F-35를 띄워서 스텔스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 차라리 미사일을 수입하자. 미국 무사일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대만을 완전히 촘촘히 꽉 채우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고 이제 대만 해협을 건너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고 있는데 중국이 자랑하는 그 3개, 2개의 항공모함과 하나 지금 이제 건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항공모함들이 대만 미사일이 쐈을 때 피할 방법이 없어. 너무 가까워서. 항공모함부터 작살나요. 항공모함 2개 작살나고 그 다음에 산샤댐 때리고 베이징 때리고 상하이 때려가지고 경제 마비되고 그래서 중국이 얻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재명은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나토 정상회의를 안 간다?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초청을 안 받았어도 가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이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란 핵시설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유가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 기업들이 이 유가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안정적 천연가스와 기름 공급을 위해서라도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알래스카 생산지에서부터 앵커리지까지 1300km의 가스관과 원유관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앵커리지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직접 유조선 띄워가지고 가지고 온다. 요건데 1300km를 8개 기업이 나눠가지고 구간을 만들어서 한 150km씩 하면 8개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가스전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알래스카 북쪽에. 굉장히 춥고 하는 북쪽에 있는데 저 사업에 이제 대거 참여함으로써 중동붐처럼 알래스카 개발붐이 불 것이다. 오히려 지금 뭐 국힘에선 바로 이재명이 나토 불참하니까 북중러 우선한다. 북중러가 나토 참석하지 말라고 비판하니까 바로 안 참석한다. 이거 의구심 살 수 있다. 이건 이제 더 세게 비판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이런 정도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 세게 비판하면 그러면 외교에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 정도로 비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국힘 쪽에서 이거 뭐 북한의 중국의 무슨 뭐 대리인 아니냐 사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해가지고는 서로 좋을 게 없고 그냥 북중러를 우선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정도의 비판이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너무 세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실용외교하겠다 그러면서 아니 실용외교를 할 거면 나토를 가야지 왜 트럼프 가랑이를 긴다며요. 트럼프가 안 만나주고 미국 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랑이를 기어서 쫓아서라도 잠깐이라도 트럼프를 만나야지. 나토까지 안 가면 어떻게 만날 거야. 트럼프가 지금 바쁜데 한미 정상회담에다가 시간을 많이 내줄까요? 과연 8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8월 안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데 그러면 이제 9월에 뉴욕 유엔 총회를 간다? 유엔 총회는 원래 미국 대통령이 잘 안 옵니다. 3, 4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엔을 미국은 별로 이렇게 대단한 국제기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국제기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지 유엔이 제일 대표가 있고 유엔 밑으로 다른 국제기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이렇게 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에 아마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미국 대통령이 올 거예요. 그래서 유엔 총회 가면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국, 일본, 호주와 특별회의를 만들겠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매년 초대해 왔는데 이거 인도는 나토까지는 안 가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 일본을 초청했다는 건 5I급의 대접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5I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권 국가들 간의 전 세계 이 정보망입니다. 전 세계 정보망.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5개 국가가 구성하고 있는 5Eyes라는 전 세계 정보망이 있는데 이거는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 전 세계 모든 유무선 통신을 도감청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망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 정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을 계속 해온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불장, 부동산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지만 부동산 강의할 때는 언제나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역대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경실련 자료니까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정부 때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그리고 박근혜,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이걸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김대중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한다. 김영삼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한다. 90년대까지는 빼더라도 노무현, 문재인과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억을 하시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가격은 확실히 오르겠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하면 잡는 방법은 공급을 늘릴 거냐 수요를 줄일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파 정부는 전통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써왔어요.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수요는 뭐 언제나 늘 있는 거고 그게 특별히 늘 이유는 없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을 확대할 거라는 사인을 계속 시장에 주면 그러면 아파트값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념과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공급이 확대될 거고 그러면 괜히 아파트 사봤자 이익 날 게 없다라고 해서 가수요가 줄어들어요. 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수요도 중요하지만 실수요도 중요하지만 가수요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좌파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수요만 줄일 수 있으면 실수요자는 지금 주택 보급률도 이미 105%, 110% 가까이 되고 인구도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공급이 확대되는지 몰라. 엉뚱한 방법을 써요. 공급 확대한다고 하는 방법이라는 게 실제로 공급을 다 줄여놔. 문재인이 대표적이었어요. 문재인 때 나왔던 공급 확대 정책들을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공급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말만. 립서비스로 어디다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걸 너무나 알아. 그러면 이게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말로는 공급 수요 억제 정책 안 쓰겠다. 세금 정책 안 쓴다. 공급 확대를 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 주변에 모여있는 그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때 했던 사람들, 노무현 때 했던 사람들 그대로 그 사람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공급 확대론자가 없어요. 그 주변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될 거예요. 똑같이 됩니다. 지금 3주 만에 강남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서울 집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재명이 5년 대통령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5년을 한다 그러면 막판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 평당 5억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강남 집값 1억에서 1억 5천 된다. 이거 됐다는 건 다들 인정하시는 거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억 5천이다. 이거는 그냥 인정된 가격이니까 제가 볼 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5년 후에는 3억 이상 돼 있을 거는 확실하고 강남 집값도 2억 5천 평당 2억 5천 이 정도는 지금처럼 하면 그럼 명확관합니다. 명확관화. 그럼 강남 집값만 그렇게 되냐? 강남 주변 서초 송파는 같이 가는 거고 용산까지는 같이 가는 거고 마포 성동 광진 이런 데들 한강변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포 아파트가 지금 제일 핫하죠. 용산 강남 송파 송초 용산은 토어제로 묶여 있으니까 풍선 효과로 마포하고 성동이 오를 수밖에 없죠. 마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자, 김민석 얘기는 하도 많이 나와서 오늘 지금 방송 오래 했기 때문에 김민석 얘기까지 가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내일도 김민석 지금 내일 모레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이니까 내일 모레 새로운 한방이 또 나올 거냐 아니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이 정국을 바라보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겁니다. 정권을 장악할 때까지는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야말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 이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청래나 박찬대나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뭐든 해먹을 수 있으니까 만들겠다. 여기에 사력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민석도 그렇고 만들었는데 김민석을 총리를 딱 시키고 나니까 정청래 박찬대가 팩 토라졌어요. 지명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대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붙은 거죠. 정청래 박찬대가 붙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김민석 총리 약간 삐졌다가 말로는 지금 이재명한테 한마디 들었는지 말로는 김민석 수호가 이재명 수호다. 죄 없는 자 돌 던져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말은 믿을 수가 없죠. 진짜로 김민석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들의 생각에는 김민석이 오히려 그냥 어쩌지 해서 낙마하는 거를 바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잡을 때까지는 그렇지만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단 대통령이 왜 좋냐. 지금 적게는 2만 많게는 5만 명의 자리를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인사권이 사실은 제일 큰 권한이죠. 예산 어떻게 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이 어마어마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인사권을 누가 쥐느냐. 여기 처음에 권력 딱 잡으면 그걸로 이제 싸움이 붙어요. 지금 아직 내부적인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를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아직 장관이니 뭐니 다 그대로 있으니까 총리도 지금 임명을 아직 못한 상태죠. 지명만 해놓고
뭐 동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반 한 3개월은 장관도 제대로 임명을 못하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이재명의 단독 플레이로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를 놓고 엄청난 권력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겉으로는 김민석만 보이지만 지금 실제 속에서는 진짜 찐 투쟁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그 찐 투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뭐 지산이 뭐니 이런 거 그런 걸로 좀 가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들 있지만 진짜 권력 내부에서는 엄청난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리게 되면 지금 김민석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이재명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정청래와 박찬대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펼쳐질 거냐. 국힘 지지율 뭐 20% 초반이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다시 이제 김민석을 놓고 뭔가 파이팅이 되니까 30%를 회복했어요. 30%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 국정 지지율은 뭐 주식 3,000포인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결국 경제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한데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주가인데 주가가 확 뛰니까 지금은 저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게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 너무 좋은 성적표를 받아버리면 이제 그게 새로운 스탠다드가 돼버려가지고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